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과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 파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주로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루었고요. 그리고 학습지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서양의 직업관, 그 다음에 동양의 직업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제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양의 직업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플라톤, 그리고 중세 그리스도교, 프로테스탄티즘, 마르크스, 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수능에는 주로 플라톤과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마르크스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플라톤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직업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플라톤은 중요 키워드가 바로 이데아라는 이 용어였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이 현상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상계, 현실 세계 외에도 이데아라는 공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데아라는 공간이 진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거를 우리가 동굴의 비유라고 해서 요 그림을 옆에 잠시 보여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 자, 요 안에 있는, 이 동굴 안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가시계입니다. 즉,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세계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현실 세계를 한번 천천히 봤더니 우리는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동물의 모양이나 아니면 동그라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그냥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진짜 세계는 어디가 진짜 세계일까요? 바로 이 동굴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간 이 개가 진짜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지식으로 이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여기가 이상 세계, 우리가 꿈꾸는 이상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에 죽음이라는 주제에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현상이 죽음이라고 했었잖아요. 플라톤에게는 이 영혼이 이 이데아의 세계, 이상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데아 저번에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데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동굴을 뛰쳐나간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로도 대표될 수 있겠죠. 자, 처음에는 이 진짜 세계를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눈이 너무 부셔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짠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빛에 익숙해지다 보면 차차 이제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즉, 이 사물들이 진짜 사물이고 이데아계의 진짜 찐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이데아 세계에서도 가장 최고로 선한 선의 이데아를 바로 태양에 비유하기도 했죠. 즉,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원형을 지닌 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선은 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이데아.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철학자는 이 선의 이데아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옆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세계는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이 이데아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찐 세계입니다. 그리고 현상계는 단지 모방에 불과합니다. 자, 요 내용은 사실 뭐 엄청 깊이 있게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 배경 지식으로 쌓고 밑에 이제 플라톤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크게 두 개로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죽음 파트에서 이야기했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죽으면 이 두 개가 분리된다고 했었죠. 자, 신체는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영혼의 부분에는 이제 이성, 기계, 욕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혼이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된다면 덕을 지니게 되겠죠. 즉, 서양 사상에서 이 덕의 개념, 아레떼라는 이 덕은 탁월함, 훌륭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면 이제 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 덕은 같은 말입니다. 탁월함과 훌륭함의 동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성을 잘 발휘했을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성을 잘 발휘했을 때는 지혜라는 훌륭함이 있을 거고요. 기계라는 이제 영혼의 기능을 잘 하면 용기라는 훌륭함이 쌓일 거고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기능을 잘 이제 발휘하면 절제라는 이제 탁월함이 이제 덕으로서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즉, 우리 인간은 이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즉, 각각의 영혼이 각각의 기능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그러면 이 덕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내 인간으로서의 정의, 즉 정의로운 인간이 될 거라고 플라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TMI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혼의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톤은 이성주의자입니다. 이성주의자. 인간의 이성이라는 이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비유를 했죠. 우리 마부와 말에다가 비유를 했었잖아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니까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말이에요.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말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성깔이 나빠요. 한 마리는 그냥 말을 잘 들어요. 즉, 성깔 나쁜 애는 욕망이라는 이제 말이고요. 그래도 좀 리더십 있는 이 아이는 기계라는 이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부는 이성이라는 이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성이라는 마부가 기계와 욕망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상징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인간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잠시만요. 자, 방금 이 인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국가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국가에서의 이 계급은 일종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플라톤의 직업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업을 크게 세 분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계급, 계층을 세 계급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분류한 기준이 뭘까요? 이 분류 기준은 바로 이 인간들 중에 사실 어떤 인간은 이 이성의 영혼의 부분이 잘 발휘되는 존재가 있을 거고 어떤 인간은 기계라는 이 기능이 잘 발휘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인간은 욕망이라는 기능이 잘 발휘되는 인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
각각과 인간이 더 뛰어난 이 기능의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즉, 덕에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계급을 분단하는 기준은 덕이에요. 자, 지혜라는 덕을 가진 사람, 즉 이성의 기능이 잘 발휘되는 존재는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기라는 이제 탁월함, 덕을 지닌 사람은 방위자가 되어야 된다. 씩씩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욕망이라는 영혼의 부분,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 생산자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직업을 나눌 때는 각각과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덕을 기반으로 이제 분담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세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통치자의 자녀가 통치자로 태어날 가능성은 뭐 있기야 한데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타고나는 거긴 한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긴 해요. 이 각각각의 이 고유한 특출난 영혼의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자라나면서 그걸 점검을 해야겠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인간의 영혼 부분을 자라나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겠죠. 아, 이 아이는 이성의 영혼 부분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겠구나 하면 그 아이에게 통치자를 맡기는 거예요. 즉, 부모의 계급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타고났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이성이라는 기능이 특출나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거죠. 내가 이성의 능력이 뛰어나면 나는 그냥 통치를 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살면서 그것을 바꿀 기회도 없어요. 왜냐면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내가 통치를 하다가 방해하고 싶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통치자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통치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철학자. 이 이데아의 이야기를 굳이 왜 했었느냐? 이 철학자가 바로 여기 철학자, 요 이데아의 세계를 본 인물,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즉 지혜로운 사람. 이 가지개, 이상세계는 이성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 이성의 기능이 탁월한 존재가 국가의 통치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철학자가 이제 통치하는 철인국가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 지나친 엘리트주의다. 태어날 때부터 뭐 통치자는 뭐 이미 통치자로 태어났네.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 플라톤은 이 통치자 계층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와 이제 와이프 혹은 이제 배우자의 경우도 다 공동 소유가 됩니다. 사유재산이 없어요. 생산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통치자 계층은 이런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부분 설명을 미처 못했는데 이 절제의 덕은요. 지금 생산자 요 라인에 있다고 해서 생산자만 가져야 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모든 계급이 가져야 하는 주요 덕목이고 우리 영혼 모든 부분에 필요한 주요 덕목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이 플라톤의 이해에 대한 이해는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 모든 지혜, 용기, 절제, 덕이 제대로 쌓이게 된다면 정의가라는 덕이 이루어집니다.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의 역할을 잘 해내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플라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세 그리스도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세 그리스도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퀴나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 자연법 이야기했던 인물이고요. 그냥 이 중세 그리스도교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중심이다. 중세는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구나 기억하시고 이 키워드 원죄설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죄설이 뭐냐면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여기 열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하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린 거예요. 즉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이브라고 이 기독교 사상에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의 조상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우리는 대물림 받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래 죄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 많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의 의미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이 의미는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한 속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벌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요. 떵떵거리면서 즐거워하면 될까요? 내가 벌 받는 중인데 그걸로 되게 막 떵떵거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제 중세를 지나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 과정은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대략적으로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도교의 개혁에 이제 바람이 붑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우리 루터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고 이제 부패한 이 종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흐름을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도 합니다. 청교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깨끗하게 뭔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죠. 대표적인 사상가로 칼벤과 베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잡고 넘어가자면 당연히 종교다 보니까 종교가 사치와 향락을 주장하는 종교를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금욕입니다. 욕구와 욕망을 최대한 금기시하고요.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 키워드를 먼저 잡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업은 소명이다. 자, 소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신이 명령한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즉 신이 우리에게 불러준 것이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이 준 직장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준 직장이라는 거예요. 신이 준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라는 직장과 그리고 선생님은 나는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란 이 직장과 뭐 예를 들면 뭐 또 A라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B라는 사람은 뭐 청소부고 C라는 사람은 의사가 있어요. 이거 각각은 다 신이 명령해 준 거예요. A 너는 선생님을 해라. B 너는 청소부를 해라. C 너는 의사를 해라. 자, 그러면 각각 다 신이 준 역할이기 때문에 직업에는 귀하고 천하고가 없습니다. 다 신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노동, 청소부는 청소하는 노동,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이 노동 과정은 다 신에게 영광을 바치는 과정입니다. 신이 나에게 일을 시키셨으니 내가 그 뜻에
부합하게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승전신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도.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거를 죄악이라고 봤는데 여기에선 이제 화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직업에서의 성공, 다른 말로 하면 돈 모으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구원의 증표랍니다. 구원은 뭐냐? 신으로부터 내가 선택받는 거,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쉽게 보면 되겠죠? 이 구원받는 증표는 내가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부를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아등바등 노력해가지고 돈 모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돈을 모으는 걸로, 그리고 흥청망청 쓰면 될까요? 그거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돈을 모으는 것 자체는 이제 죄악이 아닙니다. 그럼 이 모아놓은 이 부를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의 영광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지 바람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제는 부를 쌓고 직업에서 성공하는 이 과정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모으고 자본을 굴리고 직업 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자본주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크스를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크스 사상은요, 뒤에 이제 정의단원에서 또 언급을 잠깐 하게 되겠지만, 마르크스도 요 인물들하고 많이 주로 연결이 되거든요. 플라톤,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하고 연결이 잘 되니까 한번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르크스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그렇죠. 공산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그 당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였죠.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르크스 직업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노동이라는 것은 아주 신성하고 고귀한 과정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그 대상물은 우리의 노동이 투하되고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즉,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자, 즉,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의 본래의 이런 속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아주 고귀한 활동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싫어하죠. 자, 이 자본주의에서는 매뉴팩처라고 해서 이제는 원래는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 땅에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길러내면 나 스스로도 보람차고 아주 즐거워요. 그쵸? 되게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대규모 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에 서서 내가 계속 한 부속품을 꼽는 작업만 합니다. 즉 내가 기계화되는 겁니다.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화되는 겁니다. 즉 분업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즉 원래는 A, B, C, D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라면 원래는 이런 매뉴팩처, 대규모 공장, 분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과정을 나 혼자 다 하고 이 과정에 대한 노동의 보람을 내가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늘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 한 명 한 명을 분리시켜서 분업시켜서 A만 무조건 100번 하고 아니면 1000번 하고 계속 반복하고 B만 반복하고 요것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생산수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즉 노동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냥 생산수단의 한 부분이 될 뿐이에요. 공장의 한 부분이 될 뿐이라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인간은 소외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으로 그때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회문화 시간에도 이런 내용 배울 거예요. 이 계급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사회 계급은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로 나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급지게 말하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뉩니다. 자, 근데 이 분리하는 이 기준이 뭐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장 속의 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이 내 건가 내 게 아닌가. 자본가는 공장이 내 거죠. 근데 노동자는 공장이 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요즘 현대사회는 이 노동자들, 인간 중에서도 이 노동자는 이 공장에 그냥 종속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그냥 이런 구조 속에 몸 담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돈은 누가 다 쓸어 담을까요? 자본가가 다 쓸어 담습니다. 노동자는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에서 소외되었고 생산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겁니다. 우리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엎어야겠죠? 즉 프롤레타리아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 적혀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사회주의 사회가 먼저 도래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생략을 했지만 그냥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도래하게 되면 이 공산이라는 용어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공동생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생산입니다. 즉 아까는 이 생산수단이 자본가에게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생산수단을 모두 함께 가집니다. 공동소유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진정한 노동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뒤에 우리가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마르크스를 또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스포일러를 해보자면 이 공산주의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만큼 일을 합니다. 근데 분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싶은이 아니죠. 필요한 만큼 받습니다. 즉 이런 거야. 강호동이 있어. 그리고 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딱 봐도 우리 노동의 예를 들자면 뭐 쌀가마를 치는 노동을 강호동은 10개를 했어요. 그리고 쌤은 1개를 했네요. 즉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강호동에 비해서 힘이 많이 부족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분배를 할 때는 능력에 따라 노동을 했잖아요, 방금. 근데 분배를 할 때는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 노동한 거를 우리 반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야. 내 밑에 이제 가족이 많아. 혹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많아. 10개가 필요해. 근데 강호동은 솔로네. 혼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1개를 줘. 자, 요런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죠. 이렇게 되면 강호동이 그 다음 해에 10개만큼의 일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겨나죠. 이게 바로 이 필요에 따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이 공산주의는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불가능이야. 되게 이상적이고 좋거든요. 공산주의라는 이 체제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야.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제 독재로 빠진 게 잘못된 거지. 이 공산주의 사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현실성이 없어. 인간은 누구나 자기 걸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르크스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서양의 직업과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우리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동양의 직업과는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표 낯익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그때 필기했던 내용을 떼왔어요. 유교 파트만. 자, 근데 이거 다 볼 거 아닙니다. 요 앞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요 부분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자, 뒷부분에 이제 정치관 파트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국가 속에서의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 부분만 이야기를 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요 상태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앞부분은 굳이 뭐 보면 좋고 굳이 뭐 암기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파트는 지금 당장은 이번 시험 파트에서는 수능 준비할 때는 봐야 되죠. 자, 유교에서 이제 공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우리 직업관을 뭘로 보았냐? 정명사상에 입각해서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역할을 다 해줘야 돼요. 즉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이제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즉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직업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직업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 직업관입니다. 정명사상에 들어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결국 이루고 싶어하는 이 최종 목표는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의 특징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일을 시킨다, 인재를 이제 중용한다, 이런 멘트도 나와 있다시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맹자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 맹자 부분이 이제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맹자의 경우는 뒷부분에 또 나올 겁니다. 언제 또 나오냐면 국가의 역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또 나오죠. 여기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미리 좀 보자면 자, 맹자 부분입니다. 맹자의 경우는 임금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자도 마찬가지였죠. 자, 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임금은 백성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이고 그 다음이 국가고 가장 가벼운 건 군주라고 설명을 할 만큼 이제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군주의 역할이에요. 군주는 그럼 누가 하느냐? 옆에 선생님이 써놨죠. 보라색 요 물풍선 안에. 군주, 통치하는 사람이죠. 군주는. 통치자는 선비여야 됩니다. 선비. 즉, 선비는 어떤 활동을 하죠? 정신노동을 합니다. 뭔가 덕을 많이 쌓고 뭔가 도덕성을 갖춘 정신적으로 성숙한 노심자입니다. 노동을 하는데 마음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심자. 사람 이제 자자는 놈자자잖아요. 이제 사람이잖아요. 즉 마음을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백성은 생산을 합니다.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겠죠. 힘력자죠. 즉 노동, 힘과 같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업이라는 게 이제 노동을 하는 과정, 이제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항산이라는 것은. 즉, 우리는 이 통치자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직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생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 게 항상, 즉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 안정이죠. 내가 안 굶어 죽는 거. 그리고 항심은 정신적 안정입니다. 도덕적인 거. 내가 바른 생활을 하는 거. 자,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질적 안정을 보장해 주고 정신적 안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라. 누구에게? 백성에게. 근데 여기서 함정은, 선비는 그러면 물질적 안정이 없으면 정신적 안정이 안 이루어지나? 아닙니다. 항산이 없어도요, 도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통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 반해서 백성은 내가 먹고 살지 못하면 도덕성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 이제 미리 얘기할 수 있겠죠? 국가의 역할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항산을 마련해줘서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 역성혁명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다. 역성혁명이란 뭔가 역으로 뭔가 이 하늘에 뭔가 뜻을 뒤엎는 느낌이 들죠. 즉 하늘은 임금은 하늘이 내려주는 자리인데, 천명인데, 근데 민심을 잃으면 하늘의 뜻을 잃은 거나 다름없으니 새 왕조를 건설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역성혁명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이제 맹자 이야기 했고요. 자, 맹자 요 보라색 파트 부분이 주로 이제 보라색 파트 부분이 이제 주로 직업관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번엔 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의 경우는 아까 맹자는 성선설인데 이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 이기적인 존재를 그냥 방치하라가 아니라 예로서 교화를 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 순자에게는 키워드는 계속 예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순자 보겠습니다. 자, 예가 키워드고요. 즉 인위적인 규범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고 봤어요. 인위적인 규범이죠. 근데 누가 만들었느냐? 성왕들이, 완선된 이제 임금들이 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업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통치자, 누가 해야겠어요? 성왕은 예를 제정했죠. 그러면 예의 전문가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도, 원리를 담고 있겠죠. 이 도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도의 개념이 뭐 덕들이라고 보면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도는 덕과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덕의 전문가, 예의 전문가가 통치자입니다. 선비사자죠. 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통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역할을 분배를 하느냐? 능력에 따라서. 예를 바탕으로 해서 능력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능력 한번 볼게요. 농사를 잘 지어요. 농부하면 됩니다. 생산하면 되겠죠? 쌀을 생산해내면 되고, 이제 뭐 과일을 생산해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인들, 뭔가 그릇을 잘 만들어. 그러면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공인들. 그리고 상인, 이제 뭐 장사를 뭔가 잘해. 상인,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농업 분야, 공업 분야, 상업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통치자는 이런 각각 분야에 대해서 농업, 공업, 상업에 대해서 몰라도 예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조금 심화해서 한번 여기 작은 글씨를 한번 보러 가자면, 인간은 아까 그럼 능력에 따라서 역할을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즉 내가 농사를 잘 지어. 그럼 농부를 하면 돼. 내가 얘를 잘 알아. 그러면 선비, 통치를 하면 돼. 근데 이게 신분제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느냐. 즉,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세습이 되는 것이냐? 아니랍니다. 내 신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면 된답니다. 즉,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이제 분배 방법, 직업 분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양 서양의 직업과는 마무리를 해볼 수 있고요. 플라톤, 중세 그리스도교,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마르크스로 정리를 했고, 유교는 공자, 맹자, 순자 살펴봤습니다. 학습지엔 정리학용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기업의 사회 책임 부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프리드먼과 이제 에로우가 등장을 합니다. 프리드먼의 경우는 기업의 유일한 역할은 이윤 추구다. 즉, 내가 법을 어기는 건 안 돼요. 근데 법을 지키는 거 이외에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수자들을 위한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요런 굳이 윤리적인 이제 기업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프리드먼이에요. 즉, 기업은 자유시장 하에서 자유롭게 그냥 이윤 추구를 하면 되는 이제 존재다라고 보는 게 프리드먼이고요. 그에 반해서 에로의 경우는 법 지키는 거 이외에도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거나, 혹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애기들이 유당 분해가 안 되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을 위해서 돈을 벌 수가 없대요. 그걸 만드는 그 유당 분리가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이제 분유가 있는데, 그 분유를 제작하는 게 돈이 안 되는데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에로우가 얘기했을 땐 그걸 굳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결론은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프리드먼이나 에로우나 기업은 이윤 창출을 해요. 근데 방향이 다르죠. 프리드먼은 그냥 이윤 창출, 사회의 책임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거고, 에로우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지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와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조금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학습지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반드시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수능은 꼭 풀어봐야 되고요. 수능 이외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면 더더욱 좋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각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고 오늘 모두 꿀잠 자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